안녕하세요. 연세 원주의대 호흡기내과 이석정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sepsis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sepsis의 정의부터 알고 가시겠습니다. 인펙션에 의한 호스트 이상 반응으로 오간 디스펑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간 디스펑션의 정의는 소파 스코어 2점 이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septic 샥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서큘레이터리 그리고 셀룰라 메타볼릭 디스펑션이 동반되었다는 것인데, 임상적인 정의로는 미나트럴 프레셔 6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소프레서가 필요하고 락테이트가 2 이상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파 스코어는 각 6개의 장기의 기능 점수를 0점부터 4점까지 평가를 해서 이 점수를 합해서 0점부터 24점까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sepsis 매니지먼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인데요. 가장 최근엔 2016년도 판이 발표가 되어 있고 2020년도 판의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비드 19이 문제가 되면서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에서는 이 중증 코비드 19 환자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월 달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 다른 강의에서 언급될 몇 개의 주제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 환자에서 이런 중증 환자 케이스가 많은 비율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 중국 데이터인데요. 크리티컬 케이스, 다시 말하면 시비어 하이폭세미아, 그다음에 오간 페일리어, 샥을 동반하는 크리티컬 케이스가 한 5% 정도 보고를 하고 있고, 다른 중국 데이터에서도 한 1.1%의 샥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중에는 20에서 35%에 달하는 샥 환자를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적어도 일부분은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에 의한 샥이라고 보고한 스터디도 있었습니다. 리스크 팩터로는 올드 에이지 그리고 코모비디티가 많은 환자, 그다음에 낮은 림포사이트 카운트, 그다음에 디다이머가 올라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카디악 인저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카디악 바이오마커의 증가를 카디악 인저리라고 정의를 했을 때 중국 데이터에서는 한 7에서 23%의 카디악 인저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코비드 19 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은 이 환자들을 빨리 스크리닝하고 조기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펙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sepsis를 조기 스크리닝하는 방법으로 퀵소파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베드사이드 크라이테리아를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호흡수 22회 이상, 그다음 멘탈 스테이투스의 변화, 그다음 시스톨릭 BP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 중에 2개 이상 해당이 되면 이 사람은 sepsis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면밀히 오간 페일러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중증 환자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은 병원마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곳도 있고,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스코어링 시스템 2가지를 가져왔는데, 뮤즈 스코어 그리고 뉴스 스코어를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 산소 포화도, 그리고 산소 치료의 여부를 가지고 이 환자의 그 리스크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조기 인지는 빠른 리서시테이션을 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sepsis는 내과적 응급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가 되자마자 처치가 필요하고, 처치는 크리스탈로이드를 초기 3시간 동안 kg당 30ml의 양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 이니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이 끝난 이후에는 환자의 헤모다이나믹 스테이투스를 평가를 해서 제 플루이드 세라피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샥의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카디악 펑션을 평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를 평가를 할 때는 다이나믹 베리어블을 이용하도록 하고, 바소프레서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미나트럴 프레셔 65를 타겟으로 합니다.
리서시테이션을 결정을 할 때는 락테이트를 이용을 하고 상승된 락테이트가 노멀라이즈 되는지를 보면서 리스판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플로우를 보시면 sepsis에 의한 하이포텐션이 발생했거나 락테이트가 4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크리스탈로이드를 이용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시행하게 되는데 O2 요구량이 많지 않거나 그다음에 ESRD나 하펠러 같은 디지즈가 없는 경우에는 래피드 인퓨전을 하면 되고 이런 플루이드 밸런스를 조절하기 힘든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옥시지네이션을 잘 보면서 상태를 잘 보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토탈 어마운트를 계산을 해서 줍니다. 만약 뉴모니아나 어큐트 인저리와 같이 산소 요구량이 많이 필요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래피드 인퓨전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인투베이션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는 환자라고 하면 이런 질환 환자들처럼 옥시지네이션을 평가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토탈 어마운트를 계산을 해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코비드-19의 샥이 발생한 환자에서 플루이드 세라피에 대한 내용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결정을 할 땐 다이나믹 파라미터, 그다음에 스킨 템퍼처, 캐필러리 리필 타임, 그다음에 락테이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이나믹 파라미터에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이 패시브 레그레이징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플루이드 세라피를 할 때는 컨저버티브 플루이드 세라피를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적게 주는 방침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플루이드는 크리스탈로이드를 선택합니다. 크리스탈로이드 중에는 버퍼드 혹은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선택을 하고 그 외에 젤라틴이나 덱스트란, 그다음에 알부민의 루틴 유주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패시브 레그레이징은 아래와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체를 45도 일으킨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상체를 내리면서 하체를 올리고 동시에 카디악 아웃풋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올라가는 걸 확인했으면 다시 자세를 제자리로 되돌리면서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반응이 있다고 하면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볼륨 익스펜션을 하게 됩니다. 캐필러리 리필 타임을 이용을 해서 리서시테이션을 하는 것도 최근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방법은 두 번째 손가락을 10초 동안 꽉 눌렀다가 떼고 이 벤트럴 표면의 컬러가 노멀로 돌아오는 시간을 의료진 트레이닝을 통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게 3초가 넘어가면 리서시테이션이 필요한 것이라고 평가를 해서 시작을 하고 이럴 때 이걸 락테이트를 가이디드 락테이트를 가지고 가이딩되는 그 리서시테이션 원칙과 비교를 했을 때 하자드 레이션, 모탈리티에 대한 하자드 레이션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오히려 락테이트보다 이런 페리페럴 퍼퓨전을 평가하는 방식이 모탈리티의 감소 경향을 보였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을 먼저 하고 넘어가면요. 크리스탈로이드로 리서시테이션을 하는데 주로 버퍼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이용을 합니다. 리서시테이션을 가이딩하기 위해서는 다이나믹 파라미터 그 중에서도 패시브 레그레이징을 이용을 하고 CRT 그리고 락테이트 등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플루이드는 컨저버티브 세라피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젤라틴, 덱스트란, 알부민의 루틴 유주 등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septic shock이 발생한 환자라면 타겟 미나트럴 프레셔를 65로 하게 됩니다. 이 코비드-19 환자에서는 인펙션 컨트롤도 매우 중요한데요. 중국의 데이터를 보면 의료진들의 감염이 전체 중에 한 3.8%를 차지했고 이 중에 14.8%에서는 중증으로 진행했고 5명은 돌아가셨다는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의료진 감염이 2,000명이 넘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비드-19 환자를 케어할 때는 헬스케어 워커 간 혹은 환자 간 트랜스미션을 꼭 고려를 해서 케어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를 할 때는 이게 에어로졸 제너레이팅 프로시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권고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ICU에서 에어로졸 제너레이팅 프로시저, 즉 다시 말하면 엔도트라케얼 인투베이션, 브론코스코피, 그다음에 오픈 석션, 네블라이저, 매뉴얼 벤틸레이션, 프로닝, 그다음에 벤틸레이터의 디스커넥팅, NIPPV, 트라키오스토미, CPR 이런 것들의 프로시저를 할 때는 기본이 되는 프로텍터, 글러브, 가운, 아이 프로텍션 등에다가 피티드 레스피레이터리 마스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케어는 네거티브 프레셔 룸에서 이루어지고요. 넌 벤틸레이티드 환자에서 유주얼 케어를 할 때는 기본적인 프로텍터의 서지컬 마스크를 권고합니다. 벤틸레이터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넌 에어로졸 제너레이팅 프로시저를 시행을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본 프로텍터에 서지컬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엔도트라케얼 인투베이션은 에어로졸 생성을 매우 생성시키는 그런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디오 라링고스코피를 이용을 해서 인투베이션을 하고 가장 숙련된 전문가가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나라 4개 학회에서 발표한 진료 권고안인데요. 여기서도 내용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라별로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격리실에서 케어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의료진 개인 보호구는 기본적으로 N95 마스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N95, 고글 혹은 안면 보호구, 그다음에 가운, 장갑에다가 고농도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레벨 D의 전신 보호복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경우에 PAPR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다른 금지된 프로시저는 비슷하고 트라키오스토미는 임상적 호전이 있는 환자에서 2회 이상 바이러스 검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진 판단하에 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프로시저 이후에는 그 방에 수회 급배기가 돌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에어로졸이 더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비워두는 걸 권고합니다. 의료진 이외의 출입자가 있을 때는 레벨 D 개인 보호구 착용을 권고합니다. 그 sepsis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는 컬처를 빨리 시행을 하고 그리고 브로드 스펙트럼의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팬데믹 상황이고 중증의 레스피레이터리 인펙션이 의심되는 환자가 온 경우에는 꼭 코비드-19을 고려해서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검사 방법은 RT-PCR로 시행을 하고요. 검체는 나소파링지얼 스왑, 그다음에 오로파링지얼 스왑, 그리고 로어 레스피레이터리 트랙 샘플을 이용을 합니다. 에어로졸 트랜스미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퓨tum 인덕션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단에 문제가 되는 거는 꽤 긴 인큐베이션 피어리어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바이럴 쉐딩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메디안 5.1일을 보고를 했지만 길게는 95%의 환자에서는 메디안 11.5일, 15일까지도 이렇게 인큐베이션 피어리드가 나타납니다. 미케니컬 벤틸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로어 레스피레이터리 트랙 샘플을 얻는데 방법은 엔도트라케알 아스퍼레이션을 이용을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의심 환자에서 어퍼 에어웨이에서 수압으로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네거티브가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배제하지는 않고 멀티플 사이트에서 여러 번 샘플링해서 다이그노스틱 일들을 올리기를 권고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옵션이 제시가 되었지만 뚜렷한 치료법은 현재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토카인 스톰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이토카인 레벨이 올라가면서 멀티오간 페일리어에 빠지고 이런 하이퍼 인플라마토리 스테이투스가 발생하는 신드롬을 말하는데 이 코비드-19 환자에서도 이런 HLH와 같은 이런 하이퍼 인플라마토리 스테이투스가 발견이 돼서 일부 엑스퍼트들은 H스코어로 스크리닝을 하고 콜티코스테로이드 같은 임료 서프레시브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자 이렇게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 에비던스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항생제는 엠피리컬하게 사용을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 데일리 디에스컬레이션이 가능한지 어세스먼트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해열제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파라세타몰을 이용을 합니다. 엠피리컬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 근거는 이전에 바이럴 디지즈의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탈했던 인플루엔자 환자 중에 패솔로직하게 박테리얼 코인펙션이 컨펌된 환자가 한 26% 발견이 되었고, 이는 전체 인플루엔자 환자 중에서는 박테리얼 코인펙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유행 때도 이 때문에 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에 빠진 환자들을 보니까 랩에서 확진이 된 박테리얼 코인펙션이 한 18.5%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엠피리컬 안티바이오틱은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선택해서 해야 할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ATS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사용을 할 때는 이 사람이 MRS의 리스크가 있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슈도모나스 리스크가 있지는 않은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항생제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다른 치료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에비던스가 부족하거나 권고하지 않습니다. 블러드 그리고 안티코아귤런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RBC 수열은 7.0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플레이틀렛 수열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10,000, 그리고 블리딩 리스크가 있는 경우엔 20,000, 그리고 인베이시브 프로시저나 서저리, 액티브 블리딩이 있는 경우에는 50,000을 기준으로 수열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다른 에리스로포이에틴이나 FFP, 그다음에 안티스롬빈, 스롬보모듈린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거나 권고사항이 없습니다. sepsis 환자에서 글루코스 컨트롤은 어퍼 레벨 180을 기준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모니터링은 언스테이블 할 경우엔 1~2시간 간격으로 했다가 스테이블해지면 4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을 판독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 되도록이면 캐필러리 블러드보다는 아테리얼 라인 카테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는 아테리얼 블러드를 이용하도록 권고합니다. sepsis 환자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중재법을 권고하는데요. 이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2가지로 스롬보엠볼리즘 프로필락시스와 얼서 프로필락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롬보엠볼리즘 프로필락시스는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이나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이용을 하고, 만약에 미케니컬 프로필락시스가 가능하면 같이 하고, 파마콜로직 프로필락시스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케니컬 프로필락시스라도 시행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스트레스 얼서 프로필락시스는 GI 블리딩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 PPI나 H2 블로커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회에서 발표한 진료 권고안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ICU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예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틸레이터 듀레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발 호흡 가능성을 매일 평가를 하고 얕은 진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헤드 엘리베이션과 클로즈드 석션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카테터 관련 혈류 감염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균 삽입을 강조하고, 욕창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하도록 합니다. ICU 관련 쇠약 발생은 감소시키기 위해서 안전이 보장되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권고합니다. 이상 요약하면 폐혈증을 포함한 중증 환자를 조기 식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코비드-19 환자라면 격리실에서 적절한 보호장구 착용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기 식별 이후, 조기 진단 이후 초기 소생 치료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고, 여러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법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